네. 이제 다시 전공 B 이제 3 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엎드려서 울고 계신 거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험은 가채점에서 채점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적인 답안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좌절하시거나 네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힘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2차 끝까지 가셔야 되니까 엎드려서 지금 울고 계시거나 좌절하고 계신 선생님 다시 고개 드시고 네 저랑 눈 맞춤하시고 다시 힘을 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전공 B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 B에서 보시면 황반 변성이랑 백내장을 보시고 이건 기출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국시에서 언급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진단 검사 증상까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황반 변성 쓰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제 1 점에 대한 저랑 같이 오셨으면 근데 이제 황반변성이 출제는 안 됐던 질환이니까 뭐 마이너스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실히 이제 모의고사까지 반복을 하셨다고 하면 그 기출분석 완전학습의 응용 문제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좀 그래도 반복이 됐어요. 이론서에서 보시고 그리고 기출분석 완전학습에서 보고 모고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 정도는 어렵지 않게 쓰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백내장은 우리가 녹내장 망막박리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 그 이론서를 떠올려 보면 표를 이렇게 나열을 해 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보건 파트, 지역사회간호 파트에서 보셨었어요. 그래서 그 오존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안구에 이제 그 외상을 입고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 발생되어지는데 그게 보면 수정체가 이제 혼탁해지는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출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2점을 다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긴 한데 네 1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공 B 2 번을 가서 보시면 2 번은 경부 경직과 측인데요. 경부 경직은 저희 시험에 뇌수막염, 세균성 뇌수막염에서 내막 자극 증상에서 케르니기 브루진스키 해 가지고 3번 출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2007 년도 문제인가에서 지문에 경부 경직, 경부 강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여러 번 다뤘어요. 이것도 뭐 문풀 그리고 그 기출부터 완전 학습의 응용 문제도 있고 뭐 기출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출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측이도 우리 무의식 환자에서 2020 년도에 그게 있었잖아요. 무의식 환자 측이를 취해줄 이유를 쓰시오. 여기는 뭐야? 무의식 환자 어떤 체에 취해줄 거냐. 2020 년도 문제보다 훨씬 심플하게 너무 쉽게 나온 거죠. 측이. 이건 썼어야 돼. 이건 이 점을 당연히 맞추셨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B3 번을 가서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평균 발생률에 대한 거 해서 있는데 우리가 유병률과 발생률에 대한 정의에 대한 거 해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출제가 됐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문풀에서 이게 암기노트에서도 그렇고 그 발생률에서도 기간 발생률하고 평균 발생률에서 평균 발생 인년, 사람 인자 쓰고 기간 그러니까 횟수 연자를 쓴다라고 해서 인년 개념. 그래서 10 명을 1년 동안 관찰을 해 가지고 10 년을 관찰한 동안 몇 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물었죠. 정의를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예시로 어떤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암을 확진을 받고 5 년을 잘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된 거예요. 이제 조작적 이제 완치가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추후 관리하는 기간 그러니까 암은 이제 그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완치 판정 이후에 얼마 만에 재발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100 명을 1년 동안 관찰하면 내가 100 년을 관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년을 관찰했더니 2 년에 1 명꼴로 2 년에 10 명꼴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발생되는 추이 뭐 발생하는 양상 이걸 파악하고자 하는 게 평균 발생률이라고 했죠. 기간 발생률은 뭐예요? 그냥 건강한 사람 중에서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새롭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걸 보는 거고 이거는 "몇 년에 한 명꼴 뭐 며칠에 한 명꼴로 발생되더라."라고 해서 그 질병의 발생 양상을 파악하고자 할 때 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마하 문제 분류 체계가 저희 적용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억울할 만큼 너무 심플하게 나온 거예요. 게다가 문제분류 체계, 중재 체계 해 가지고 보면 문제분류 체계 우리 또 이 4 가지 차원 다 외웠고 적용 문제 연습을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문제가 제목을 쓰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오마 문제분류 체계 해 가지고 그냥 그 문제분류 체계만 쓰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뭐가 있냐면 중재 체계. 그리고 문제분류 체계 쓰니까 이거는 그냥 오마 분류 체계라고 쓰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마 분류 체계는 진단 내리고 중재하고 평가해서 리커트 적수 쓴다고 해 가지고 그 전체를 체계라고 했고 박문간호팀이 3년 동안 누적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도구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문제분류 책이라고만 쓰셨을 때는 답으로 인정받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기출이 됐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출됐던 걸 그냥 그대로 냈고 명칭만 쓰게 한 건데 그래서 얘는 그냥 그 분류 체계까지 그러니까 그 오마 분류 체계라고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NIBP 감사하게 나와 줬어요. 그죠? 제가 지역사회 강론에서 BPRS하고 우리 그 시험에 나왔던 피어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강론서만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요새 근데 새로 나오는 강론이 이제 24년도 새로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나오는데 NIBP가 들어가서 나온다. 그리고 NIBP는 피어하고 그 이제 BPRS에서의 피어하고 같은 건데 표현만 좀 다른 클리어가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로 풀었었죠. 적용 문제로. 우린 세련되게 적용 문제로 풀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우선순위 선정 기준.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무시했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 한 거 내면서 이 묻는 거는 우리의 그 인지적인 수준에 대한 걸 뭐로 보고 말이죠. 사실 정말 낼 만한 거를 적용 문제를 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 배점 높여 가지고. 근데 그래도 감사하죠. 공부한 거 또 모의고사 다룬 거 이게 나와 줬으니까. 그래서 NIBP 보는 거고 내년에 이제 다들 안 하시겠지만 하실 분들은 우리 인제 클리어까지 공부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적용까지 해 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2 가지에 대한 거죠. 크기하고 이제 사업의 추정 효과. 사업의 추정 효과는 인제 강소별로 쪼끔은 그 뭐 추정이 빠진 상태 사업의 효과 뭐 그러니까 어 사업의 성과 뭐 이런 식으로 쪼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건 유연하게 채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여기서는 음 그 각각 제가 지금 점수를 해 놓은 게 그 평균 발생률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이제 오마 분류 체계 그리고 이 우선순위 2 가지에 대한 각각 1 점씩을 줬거든요. 그렇게 하면 3점 정도는 3점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 점, 4점 받을 수 있고 이제 3 점은 받아야 돼요. 3 점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실수 점수를 넣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B4번에 가서 보시면 체계적 중간법은 이것도 너무 이상한 것 같죠?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그냥 기출된 걸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는 더 어렵게 물었잖아요 전에. 체계적 중간법을 적용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인제 명칭만 쓰게. 그러니까 채점을 정말 신속하게 하려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명칭 쓰는 거였고 이건 당연히 쓰셔야죠. 기출됐던 거니까. 그리고 노침의 반응 방지에서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 강박 장애가 나와서 뭐 손 씻고 할 때 이 아이를 이제 손 씻는 거를 다른 걸로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인제 다른 행동요법이나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출과 반응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강박 장애라고 했었는데 손을 자꾸 씻는 아이한테 손을 씻고 그러니까 아니요. 이런 책상을 만지고 이게 균이 많다라고 해서 손 씻는 그 반응을 보였을 때 그러면 이런 책상 같은 걸 만지고 손 씻는 반응을 못 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강박장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특히 또 우리가 역동 특강 해 가지고 역동적으로 여름나 보자라고 해서 7 월하고 8월 달에 역동 특강을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법에 대한 걸 같이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적용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구체 사례 두고 막 적용해 가지고 다뤘었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출 및 반응 방지에 대한 걸 가지고 "공황장애 적용해 봐라."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그 이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려는 행동을 못 하게 하는데 공황이 생겨 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이걸 한 번, 두 번. 이거 내가 엘리베이터 타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불안이 경감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노출시키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냥 그걸 써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게 이 사람한테 공황장애 생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탑승시켜서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자극의 노출, 그 노출. 반응 방지 뭐예요? 불안 줄이려고 뭔가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 근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거 반복. '엘리베이터 타도 큰 문제 없네.' 이게 반복 훈련이 되면 행동 치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익히게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황 장애하고 관련해 가지고 디귿에 해당하는 증상의 명칭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증상의 명칭을 DSM-5 TR 또는 5에서 변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쓰라고 하면 더 떠올리기 쉽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공황 장애에 대해서 주요 증상을 묻기도 했었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판단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단 기준을 공부했단 말이죠, 증상을.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부정적 변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황 발작을 우려해 가지고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진단 기준에 들어가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공황 발작이 나타난 것 관련해서 행동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안 나가려고 하고 뭐 출근을 이제 안 하고 뭐 이런 거,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을 피하고 사회생활 위축된 모습 보이고, 이거 부정적 변화고 그 진단 기준에 비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증상으로 물었는데 이제 진단 기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래서 부정적 변화에 대한 거를 작성하시는 거죠. 공황 발작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행동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는 걸 설명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그거를 작성해 주셔야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정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진단 기준에서 부정적 변화를 내가 생각 못 했다. 그럼 3 점은 받지만 그래도 공부를 기출 분석을 잘 하면서 진행해 오셨다고 하면 4 점까지도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B5 번에 가서 보실 건데요. B5 번에서 보면 이제 난임 치료예요. 네. 그리고 난임 치료고 인제 선생님들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주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시험에 나와요."라고 하셨는데, 저희 시험이 이제 지역 사회의 보건 전문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사회에 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어 이제 좀 관심이 되고 주목이 되는 이런 보건 문제들에 대한 것까지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들어가져 있긴 한데요. 시험관 시술에서 난자 채취하고 그런 시술에 대한 걸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어진 거에서 유출해서 쓰실 수 있기도 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기초 체온이나 브로모크립틴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뭐 난임과 관련 없이 쓸 수 있었어야 하는 내용인 거죠. 기출 관련 내용이에요. 말씀드려 보면 기초 체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 체온법 해 가지고 피임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임 부부들은 이걸 통해서 배란 시기를 맞춰서 하는, 그러니까 적용을 하지만, 또 이 기초 체온법을 통해 가지고 피임 방법을 쓴다. 생적 피임 방법이다라고 해서 피임 원리도 보고 측정 방법도 제가 같이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초 체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근육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그 열이 없이,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팔만 뻗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구강 체온으로 보통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다른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누운 자세에서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측정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브로모크립틴 같은 경우, 브로모크립틴이 우리가 나왔었나요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확장해서 봤냐면 월경전 긴장 증후군의 문제가 나오는데 지문에 이렇게 쭉 지문이었어요, 지문. 그리고 맨 밑에 치료약은 하고 물음표하고 밑에가 인제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기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월경전 긴장 증후군은 치료약까지 기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약물에 대한 거에서 대증요법으로 해서 불편감을 경감시켜 주는 거. 그래서 바이타민 B6가 부족해서 뭐 과민해 주고 하는 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이타민 B6를 주고, 그리고 어 그 또 뭐죠? 유방의 그 민감도가 증가되고 불편하다라고 하면 브로모크립틴을 주고 뭐 이걸 하면서. 그래서 또 우리가 내분비계를 해 가지고 원인 얘기할 때 보면 그 황체기 시기 때 상대적인 의미로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이 증가가 되어져서 상대적 의미에서 절대적인 양 프로게스테론은 많지만 그랬을 때 발생되는 거여서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해 주는 진약이라든가 경구약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약물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보셔서 이 정도는 쓰셨어야 하는 거고. 근데 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에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과배란데, 그러니까 배란이 원래 이렇게 양쪽에서 주기적으로 하나씩이 이제 성숙난포가 그라피안 난포가 돼 가지고 배란이 되어질 거잖아요. 근데 배란 촉진제를 막 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배란이 돼서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채취를 하고 황체 호르몬을 투여해 주는 거죠.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난소는 황체를 피가 고이고 거기 혈액이 고이고 황체가 만들어져서 황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그 황체 호르몬이 음 자궁 내막을 더 분비를 많이 하고 분비물을 하고 그리고 더욱 증식시켜 가지고 이제 착상에 좋은 상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배란되고 하고 나서 황체 호르몬을 투여하는 거 생적인 기전하고 보면은 FSH 증가가 돼 가지고 미성숙난포가 성숙난포가 됐고 성숙난포가 되면은 그러니까 성숙난포가 돼서 배란되기 직전에 FSH 억제되고 LH 분비가 증가되면서 배란이 되고 배란이 되고 난 자리에 황체가 만들어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됐지. 황체 호르몬은 착상에 좋은 상태가 됐잖아.'라고 하는 걸 떠올려서 내가 알고 있는 설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물었던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기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추정이 안 됐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 점을 날려도 문제는 없어요. 예. 여기서 이 점을 빼고 갑시다. 그러니까 2 점에 3 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이걸 온점은 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보면 채취하고 나서 2 주가 흘렀을 때 베타 HCG 지금 왜 하겠어요? 채취하고 그러니까 난자 채취하고 난 다음에 혈청에서 베타 HCG 측정하는 거 이건 우리가 무월경에서도 보기도 했었고 또 임신 확인 검사에서 베타 HCG를 검사 시기 이런 것도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신 확인 요 정도는 써줄 수 있죠. 하지만 이 점을 날려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 출제가 되면 제가 아예 상상하는 글짓기 아예 관련된 걸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인제 아예 글짓기 물론 하시는 거지만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기전을 내가 생리기전 같은 걸 알고 있으면 최대한 인제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래서 했으면 2 점에 3 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6 번에 가서 보시면 국가에서 지원한 6 종의 질병에 대한 선별 검사에서 90 년대긴 하지만 우리 선천성 대사이상에 대한 질환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아동 간호할 때 다뤘었던 내용이고 또 국시에서 선별 검사 방법, 검사 시기 요런 것들이 나와서 저희가 꾸준히 했었던 내용이죠. 근데 약간 허를 찌르듯이 네 명칭을 물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명칭을 물어서 좀 당황은 하셨겠지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 시기, 검사 방법을 물었지만 지문에서 계속 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크레티니즘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진단 검사. 근데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해 가지고 제가 이걸 얘기를 할 때 뭐 얘기했냐면 이게 성인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구분은 하는데 2 가지가 나타나는 증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레티니즘 선천성이 붙는 거는 뇌세포 발달로 세포가 발달되어지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하니까 선천성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인제 성장 발육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성장 발육에 영향을 주고 이제 지적 장애를 초래하고 하는 게 이제 다르지 호르몬이라든가 그러니까 호르몬의 부족이나 이거는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에서의 선천성 기능 저하증이랑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로 뭐를 다뤘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다뤘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호르몬 2 가지 쓰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갑상선이 기능을 안 하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는 증가되어지고 갑상선에서 주된 작용은 T4라고 했잖아요. T3가 T4로 전환이 돼서 쓰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기능을 얘기할 때 T4다. 근데 성인 간을 T3, T4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전제를 또 줬잖아요. 2 가지를 써라. 그러면 거기서 TSH하고 T4를 써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신 게 답이 되긴 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T3, T4 해 가지고 갑상 호르몬 가지고 여포 호르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하나로 뭐 써 주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유사 답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무작정 틀렸다고 보지 마시고 요거는 좀 그래도 되기를 좀 바라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약물 명칭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선천성이 아니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그래서 레보티록신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다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천성 대사 이상에서는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평생 동안 치료를 해 주면 정상적인 성장 발육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물 명칭 이거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했고 그래서 레보티록신, 레보사이록신 가능해요.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표기해 놓을 때 티록신으로 써 놓은 강론이 있고요. 타이록신 뭐 이렇게 써 놓은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THY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론은 티록신, 어떤 강론은 타이록신에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또는 L티록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아동 강론 찾아보면 그냥 갑상선 호르몬 제제 요렇게 제제를 평생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연하게 답이 그러니까 그건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론 자체가 약물 명칭했는데 갑상선 호르몬 제제라고 해 가지고 강론에 문장으로 들어가져 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레보티록신이라든가 L티록신이라고 쓰신 게 명칭에 해당되긴 하지만 근데 갑상 호르몬 제제라고만 나와 있는 강론도 있어서 네 요것도 맞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 1 점씩 해 가지고 이것도 3 점에서 4 점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봤습니다. 그리고 B7번 가서 보시면 아동 학대예요. 아동 학대가 오랜만에 출제됐는데 이제 아동 학대가 출제가 될 만한 게 나오긴 했어요. 유형이 나왔고 그리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게 저희 지문에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왔었고 출제가. 그래서 지문은 나온 적도 있고 그걸 직접 물은 적도 있고 하니까 나올 법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임을 정의를 쓰시면 쓰셨어야 해요. 아동 학대의 정의라든가 요건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 가지고 했던 거고 또 구체적인 사례 보고 이게 방임이 들어가는지 이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걸 하는 건 염수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맞추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라고 하는 건 네 이것도 보면 2 번이나 지문에 들어가고 직접 나온 적이 있고 하니까 쓰셨어야 되고요. 이거를 선생님들 "아동학대 빼면 틀립니까?"라고 하는데요. 전제가 지금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고 의무자라고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시험에서도 이제 지문에 신고 의무자라고 들어가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신고 의무자라고 해도 1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응급으로 진행된 조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치가 어 보건에서 해야 될 조치. 근데 이거는 응답이 자꾸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근거해서 물은 거예요. 근데 얘를 법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아니면 조사 정도만 틀리게 외운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버려도 이 점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2점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점은 쥐똥만큼도 아니야.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없는 거. 그래서 해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올해는 쪼끔 더 많다. 왜냐? 아까 기출이 49%, 작년에 70%, 그전년에 90%. 올해 그 느낌이 드는 게 정상.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난 1 년을 너무 잘 살아왔는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 올해 문제가 좀 치사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8번 문제 가서 보시면 음 여기서 이제 임신과 관련해 가지고 양수과소증, 양수과다증이 이제 인부의 산전 관리로 해 가지고 객관식으로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양수 지수 3Cm에 대한 게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과소증에 대한 거, 양수과다증에 대한 거 요거는 그러니까 문풀에서도 모국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하냐 미만이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양수 지수 정상이 5에서 24 까지거든요. 5를 포함해서 정상이에요. 그러면 5cm 미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4cm 이하가 맞나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인정을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시험에 양수 과소증이 나올 때 양수이 3cm이 나왔고요. 보면 강론서가 미만과 이상, 이하가 좀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산과학책까지 봤는데 5에서 24를 정상으로 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4cm 이하도 맞게 해줄 건지 그것도 기대를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틀렸다라고 할 게 아니라 '아 요건 좀 기대해 보자.'라고 이제 두시고 점수를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전 자간증이 있어서 양수 과소증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전 자간전증 우리가 그러니까 전 자간증
여기에 제가 답에다가도 전자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자간전증이라고 하죠. 전자간증이라고 번역 잘 안 하는데 현문사 모성간혹은 전자간증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전자간증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태반에 그 이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태반 기능 부전 초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까 그 학지사 메디컬이라든가 군자 그리고 그 수문사 모성간혹에서는 그냥 그 양수 과소증의 원인 중에 그냥 자간전증이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그 현문사 책에는 그냥 그러니까 전자간증이 있으면이라고 해서 직접 고렇게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요 표현 그대로. 자궁의 태반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서. 근데 저희가 그 전자간전증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거 공부했잖아요. 뭐 항상 마그네슘도 공부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기전을 생각해 보면 혈관이 뭐였어요? 경련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얘가 그 엔지오텐신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어야 하는데 생리적으로. 근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혈관이 이제 그 수축을 하거나 경직되거나 뭐 경련을 일으키거나 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태반의 혈액 공급이 아니면 태아에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게 유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강론서들에서는 그냥 원인만 언급하고 있지 그게 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자간전증에서 의 그 기전을 떠올리고 그게 엔조텐신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가 되는 게 임신 기간 동안 생리적인 건데 그렇지 못해서 그 혈관에 경련이 생겨지고 좁아져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해 가지고 생각하시면 혈액 공급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 쓰시는 거죠. 그럼 맞게 해야죠 그거는. 틀린 게 아니니까. 그쵸? 예. 그리고 무자극 검사. 무자극 검사는 저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다시 나오면 적용 문제로 나온다고 우리 뭐 했어요? 막 그래프 그려 놓고 해석하고 우리가 너무 어렵게 공부했어요. 그쵸? 근데 요거는 어 목을 냈던 건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까지 하면서 이게 정상 반응이다. 뭐 그리고 이제 무반응이라는 게 뭐고 그러니까 반응이라고 하면 정상 반응이고 무반응이 비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 해석까지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이거는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꾸준히 해 오셨다라고 하면 지금 그 전자간증이 이거를 현문사 모성간호 그 표현대로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1점 정도를 빼준다든가 그러니까 3 점, 4점 정도? 근데 제 생각에는 자간전증에 병리를 넣어 가지고 혈액 공급에 대한 게 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맥락의 표현이 들어가면 정답을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건 유사하게.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3점 또는 4 점을 받을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항 9번으로 가서 보시면 문항 9 번에서는 인제 그 탈수, 산염기,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해서 그동안 수분에서 보면 탈수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탈수해 가지고 뭐 구토하고 설사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 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 전해질 불균형 해 가지고 고나트륨 혈증이랑 해서 그 검사 결과지 보고 판독하는 거하고 이제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전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설사로 인한 대사산증. 근데 90 년대 산염기 불균형 나올 때부터 호흡성 산증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염기 불균형 그 4 가지가 있잖아요.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증, 대사산증, 대사알칼리증. 뭐는 알아야 된다? 원인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대사산증, 대사산증이 초래가 되는 게 뭐예요? 비휘발성 산이 축적되거나 염기를 소실하거나. 설사가 뭐예요? 염기 소실이겠죠. 중탄산염의 소실로 인해서 발생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장에게 많이 포함이 된 게 이제 중탄산 나트륨. 우리가 12장에 그 이제 유미즙이 들어가면 그죠? 위에서 내려오면 그 이렇게 잎사귀처럼 생긴 뭐죠? 췌장에서 췌장에서 췌장 그 중탄산염이 분비가 돼가 중화시켜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상에 대한 거. 보상에 대한 거에서 저희 나왔던 것 중에 보면 대산증의 테톤산 혈증에서 음 거기에서 아세토 호흡을 하는 거에 대한 이유 뭐 이걸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것도 다 알고 있고 기출됐던 개념입니다. 이거는 기출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접근해서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 되는 거고요. 또 게다가 친절하게 하나만 쓰랬어요. 그럼 신장에 대한 보상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신장에서 중탄산염을 이제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해 가지고 휘발성산을 배출해 준다든가 그래서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새로웠던 게 나트륨 칼륨 펌프인데요. 저희 나트륨 칼륨 펌프 해 가지고 막 이기전 해 가지고 했던 건 막 이거를 막 강조해 가지고 설명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걸 보고 선생님들께서 부디 선생님들이 저희가 그 강심제, 디곡신 디곡신에 대한 그림을 제가 여러 번 그렸던 것 같아요. 그쵸?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그러면 밖에 양이온이 세포 밖에 양이온이 나트륨이 많아서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 흥분 상태가 탈분구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그 칼륨 채널이 열려 가지고 칼륨 밖에 나가면서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되고 재분구 상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그 디곡신이 하고 있는 역할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막아 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림을 그려서 막 이렇게 가려 줬 그러니까 그래서 칼륨하고 나트륨에서 혈중의 칼륨 농도가 높냐 낮으냐에 따라서 디곡신에 대한 부작용이 뭐 그쵸. 심해질 수 있고 막 이런 거 봤었어요. 혹시 그거 떠올리셨다면 이게 어렵지 않게 써질 내용인데. 그러니까 채널은 많은 곳에서 분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그대로 쏟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냥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거는 역행해서 그러니까 세포 밖에는 그 나트륨의 농도가 높은데 에너지 써서 ATP 써 가지고 세포 밖에는 칼륨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역행하잖아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건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얘가 이제 그 에너지를 써 가지고 교환을 해서 세포 안과 바깥을 이제 안정 상태, 분압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선 능동수송이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은 또는 이제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맥락이 좀 들어가고 또 키가 하나가 되는 게 세포 안에 칼륨이 많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이 능동수송 기전을 통해서 또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세포 밖에 있는 칼륨과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교환을 시켜 가지고 그죠? 그거를 교환시켜서 그래서 이제 안정 상태를 만들어 주고 안정 분압 상태를 만들어 주게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동수송이다,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세포 안과 바깥에서 이제 안정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이 나가고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이 들어오고라고 해서 이제 역행해서 그 농도 차의 기울기가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 써 가지고 그걸 끌어들이는 거죠. 내보내고. 그래서 그걸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에 보시는 거는 세포 탈수인데요. 이 세포 탈수도 저희가 탈수의 증상 기전, 뭐 병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투석 불균형 증후군 있잖아요. 투석할 때 그래서 내 세포가 부종이 생겨진다라고 했던 얘기 기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새 문제들이 어디 책에 강론에 딱 밑줄이 있어서 물론 모성 몇 문제 그러긴 했지만 딱 있어서 그 문제 그대로 딱 갖다가 "요 단어 써."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알고 있는 내가 기전을 가지고 '아 이 상황이 이래서 발생된 거구나.'라고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 이게 왜 발생이 되는 거지? 아 이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발생된 거는' 그러니까 투석 불균형에서 봤었던 만성 신부전에서 보셨던 증상과 관련해서도 이게 산염기 불균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결국 그게 작동해서 병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접근을 이해 위주 학습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3 점에서 4 점은 혹시 능동수송이다 뭐 이런 것들 내가 디곡신을 떠올리지 못했어. 그러면 1 점을 받지 못했어도 그거는 네 실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 3점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가서 보시면 신체 이형 장애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는 인제 증상에 대한 걸 막 설명을 해 줬어요. 그리고 DSM-5에 5TR 공부했는데 근데 5랑 5TR이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 강론서가 아직은 바뀌지 않은 상태이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에 보면 강론서가 바뀌기 전에도 이렇게 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5TR을 보긴 했는데 5TR이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여 가지고 그래서 문제 푸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단 기준에 따라서 한 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 멀쩡한데 본인이 이상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 이형 장애, 신체 변형 장애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진단명을 쓰는 거였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병식 정도로 DSM-5의 근거를 쓰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못 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제가 그 올해 그 DSM-5 TR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그 미국 APA에서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게 출판사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끼리 그 학제사에서 전권을 다 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기 중 하나당 36만 원 주고 사 오셨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이론서에 저작권을 그 지불하고 이제 수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거는 그것보다 인제 쪼끔 더 저렴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진단명 하나당 쓰게 해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APA에서 그거를 그 전권을 다 사 가지고 와 가지고 한글 표준화 작업을 이제 학지사에서 한 거죠. 그래서 학지사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5TR 해 가지고 12만 원인가 뭐 1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책 안에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정신의학서를 샀어요. 그랬더니 이 그 학지사 거를 그대로 거기도 이제 저작권을 그 구입을 해서 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가서 쓴다고 하는데 이게 다 추록이 좀 되어져 있어 가지고 저도 올해 이론서에는 요런 걸 좀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의 경우 명시해라. 병식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좋거나 양호한 병식을 동반한다." 그러면 내가 뭐 "나는 못생겼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게 그러니까는 "나는 못생겼어."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양호한 상태의 병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그냥 내가 느끼기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 요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제 좋거나 양호한 병식. 그리고 저하된 병식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못생긴 건 그냥 누가 봐도 사실일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못생겼다고 생각할 거야. 이거는 저하된 병식. 그리고 이제 병식이 없고 망상적 믿음이 동반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난 못생겨서 코가 삐뚤어졌어."라고 확고하게 믿는 거. 망상.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내 코는 항상 비틀어져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망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자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나는 코가 자꾸 커진다. 자고 나면 코가 커져 괴롭다. 누가 봐도 코 커진 게 없고 확진을 시켜줘도 믿지 않고 울고불고."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아주 확고한 걸 가지고 있고 망상을 가지고 있잖아. 자고 일어나면 코가 또 커졌네. 자고 일어나면 또 커졌네. 그러니까 망상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그 병식 정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병식 정도는 병식이 없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없어요. '내가 병으로 이런 거야.'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망상적 믿음이 동반된 경우 이 병식 정도 쓰라고. 이건 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신체 이형 장애가 그전에 나왔던 진단명도 아닌데다가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게 나왔던 질환들만 가지고 암기하기도 힘든데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더 요거까지 공부하게 생겼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인제 또 하나 있죠. 수용해야 되는 거. 수용과 전염의 치료에서 있는데 네 이것도 정신간호학에서는 용어 정도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밑에 보시면 현대 심리치료 상담 이론. 그래서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얘가 3 세대 인지 행동 치료래요. 그래서 수용이 내 생각, 내 감정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제 전념하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에 이제 전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내가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 가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의도하거나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게 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변화 가능한 영역에서 행동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감정 그대로 인지한 상태에서도 내가 너무 슬픈데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슬픈데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실천해 가다 보면 또 뭔가 거기에 전념을 하면서 이제 그 감정이 쪼금 해결이 되어지면서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변화 가능한 영역에서는 행동 변화를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유발하는 초점을 두는 한편에 변화가 불가능하고 유익하지 않은 데서는 이제 그 수용. 내가 왜 그러는지. 예. 그러니까 수용해 줘. 그걸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알아차림.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완벽하게 쓰지 못했을 거고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인지 치료 개념을 좀 떠올리면서 인제 써 보실 수 있고 이제 글짓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유연하게 답으로 인정이라 좀 되지 않아요. 감정 인정한다, 뭐 전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맞아도 좀 부분 점수를 주거나. 근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3 점을 그냥 주고 가자고요. "넌 쥐똥만큼도 아니야." 차 버리자고요. 그쵸?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1점 정도를 가지고 "1점 정도였으면 내가 충분히 잘했구나."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인제 선생님들이 더 찾아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에서 네 요거를 발췌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게 뭔지. 그래서 제3 세대 인지행동 치료로서. 그래서 이제는 네 점점점 쪼끔 더 확장을 해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심리학 체계를 가지고 계속 넓혀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만 인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보실 거예요. 당뇨랑 고혈압이랑 결핵이랑 이런 건 정말 꽃이라고 했어요. 정말 10번 이상 출제가 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질환이고, 당뇨도 저희가 거의 매번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서 4 가지를 물었는데 3 가지는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거였고, 근데 허니문이라고 하는 게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기억에 해당되는 거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속 혈당 측정 혈당을 확인하고 있는데 혈당 고혈당 250 이상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당뇨 관리할 때 식이, 그리고 인슐린 요법, 그리고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고, 1 형 당뇨는 인슐린이 주된 치료 기법이었고, 2형 당뇨에서는 이제 운동이나 생활 습관 개선하고 그걸로 안 되면 뭐 혈당 강화제라든가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형 당뇨예요. 그러니까 체육 스톱잖아요. 운동하기 전 혈당 측정 250. 그래서 우리가 치료 기법 해 가지고 이론서에 보면 250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운동 전에 체크해서 250 이상이거나 소변에서 케톤 바디가 나오면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혈액 또는 소변에서 케톤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또 이게 "케톤체는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케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케톤 또는 그러니까 케톤하고 가로 쳐서 영어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케톤스라고 되어 있거나 케톤 바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케톤이라고 해 놓고 어떤 강로는 가로치고 케톤 바디라고 써 있고, 그게 말로 바꾸면 뭐예요? 케톤체. 어떤 강로는 케톤이라고 되고 가로쳐서 케톤스라고 해서 S 붙어 있어요. 그 케톤이라고 번역돼 있거든요. 그냥 케톤제 다 됩니다. 그래서 케톤을 확인한다. 그래서 그 결과 학부모와 상의해서 체육 수업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소변에서 케톤 확인하고 혈당이 높고 케톤 바디가 나오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 조절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인제 케톤산 혈중 초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확장해서 기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분석해서 공부할 때는. 그리고 이제 케톤 또는 케톤체가 양성으로 나왔고, 혈당이 높을 때는 체육 수업을 하면 고혈당이 악화될 수 있어서. 왜 악화돼요? 그래서 있어도 지금 못 쓰잖아요. 에너전으로 근육에서 갖다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체조직들을 소모해 가지고, 그죠, 대사해 가지고 또 당은 신생하고, 여전히 인슐린이 없어서 근육에 가져다 준 전달체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면 인제 혈당 더 악화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니은에 대한 거 해 가지고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어 니은. 니은의 기전을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니은이 고혈당 상태에서 하게 됐을 때 쓰지 못하니까 혈당은 있지만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제 당을 만들어내게 되고 당 신생을 하면서 케톤 바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고혈당이 악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에서 객관식 보기로 나왔었어요. 운동하기 전에는 이런 팔다리 많이 움직이는 곳에 놓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인제 그 이유를 쓰라고 한 거죠. 이것도 기출이잖아요. 우리가 기출 표현만 가지고 보지 않죠. 제가 기출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기출은 틀린 거 객관식 때 틀린 보기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물은 주제 아니지만 지문 안에 들어가져 있는 주제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보기에 나왔던 거고, 이게 왜 그런지 왜 아닌지 뭐, 그래서 그걸 다 봤던 내용이고, 이건 기출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팔다리 흡수율 높여 가지고 저혈당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점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미럴 기간, 허니문 기간, 연수교재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수교재를 제가 근거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는데 아동 간호학 책도 그렇고 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동 간호학은 사실 너무나 인제 막 선생님들이랑 약속할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이 찾아보지 못했는데 일단 성인 간호는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 아동 간호 4 가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간호학 책을 좀 더 찾아보긴 할 텐데,
제가 이제 쪼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동간호에서 허니문이라고 하는 밀월기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은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징, 밀월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를 가지고 근거를 찾아서, 그래서 보면 그 이제 소아과학 책에는 "저혈당증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예.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시작한 75% 하나에서 이제 인슐린 요구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혈당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또는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된다." 또는 "인슐린이 생리적으로 뭐 분비가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요구량이 좀 적다."라고 하는 맥락처럼, 네, 고런 개념을 좀 써 주셨으면 점수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 점.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전공 B에서는 몇 점 정도인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6 점에서 30 점. 음.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전공 A에서 26 점에서 30 점, 전공 B에서 26 점에서 30 점, 52 점에서 60 점. "어머 선생님, 점수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근데 작년에요, 기출 70% 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예상을 했던 점수가 68 점에서 74 점이었습니다. 몇 점이 낮아졌어요? 6 점에서, 그쵸? 그래서 14점 했는데 14 점까지는 6 점에서 약 10점 정도, 제가 작년 커트라인보다 6 점에서 10점 정도를 좀 낮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출 기반에서 다 맞으면 요 점수였는데 실제 서울이 교육학 합쳐서 77이 컷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교육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합격자 선생님들이 보통 교육학이 17 점에서 18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17 점을 떼고 나면 교육학, 아니 전공 60 점이면 서울을 붙으셨던 거예요. 근데 서울이 최고 높았던 거 아시죠? 커트라인이.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 자체가 60점 초반대인 경우들도 있었어요. 기출 기반 기출 확장이 70%일 때, 즉 49% 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점수를, 우리가 작년에 68 에서 74를 예상했는데 올해는 지금 52 에서, 네, 52 에서 60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68 에서 74를 예상을 했을 때 서울이 60 이면 붙었는데, 예, 서울에 60인 사람이 붙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8 점, 뭐 그래서 그 14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아까 제가 "요 정도는 맞으면 돼요. 이건 쥐똥만큼 다 버리세요."라고 했던 거 다 빼고 나면 50 에서 60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서 작년처럼 그러니까 그 점수를 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그러면 50 에서 60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40점 중반부터, 그죠? 40 점부터, 그러니까 한 45-6 점부터 이제 그 50점 초반 정도까지가 서울도 붙을 점수일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40점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이제 하게 되면 그 외 지역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채점이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아 이거 어디 나와요? 이거 우리 간호학 책에도 없어요.' 나만 못 맞춘 게 아니라 다 못 맞췄고 어쩌다 우연히 맞춘 사람 또 딴 거 틀렸을 거야. 쥐똥만큼도 영향 안 주는 거 가지고 매달리고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되는 건 뭐? 2차 준비. 제가 카페에도 올려 놓고 면접 특강 자료집에 제일 앞에 드렸던 게 뭐냐면, 최근 5 개년 해 가지고, 최근 3 개년인가 봐요. 그 가로쳐서 커트라인으로, 그러니까 1 차를 컷으로 붙었을 때 2 차를 몇 점 받아야 내가 합격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 했는데요. 그게 어 그 작년 같은 경우에 2 지역 빼고 다 뒤집어졌어요. 음.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 차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1 차는 준비한 기간도 다르고 사실 달라요. 그쵸? 2 차는요, 1차 끝나고 우리 1차 발표 10월 26 일인 걸로 알거든요. 그때까지 준비하다가, 그쵸, 그때가 놀았어. 그 뒤에 공부해 가지고 1월 두 셋째 주 수요일인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한 3 주밖에 없어요. 4 주가 채 안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막 우느냐고. 내가 지금 우울해서 '아 이 시간을 제대로 못 쓴다?' 그러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차는 정말 몰입이 더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어 그 최종에서 동점자 나오잖아요. 1차 높은 사람 붙여 줄까? 2차 점수 높은 사람 붙여 줄까? 2차 높은 사람. 2차 중요합니다. 그래서 싱숭생숭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 차에서 떨어지면 충격 크다고 하시는데요.
2 차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하신 얘기가 비교할 수가 없네요. 예.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하는 게 최종 최탈이에요. 왜냐면 이만큼 합격까지 거의 문 앞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충격이 훨씬 더 커요. 지금 막 군집해서 막 뛰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막 거기 뛰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막 지금 나랑 달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흡수일장 각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나만 안 됐어.'라는 게 없이 막 지금 달리고 땀 흘리고 정신없거든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또 둘러보면 많아요. 근데 이 차는요. 2 차는 그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문 손잡이가 잡았는데 누가 잡은 문은 열렸어. 근데 내가 잡은 문은 안 열렸어. 그 느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면접 준비하세요.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1차 발표 나고 나면 전화 와서 우시는 분 꽤 많아요. 제가요 1차 당연히 안 되는 병원 이미 취업해서 저 대기근무 중에 합격을 확인했습니다. 없을 것 같죠. 해마다 있어요. "선생님 지금 내가 1 차가 붙을지 말지 모르겠어요."라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아예 그쪽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아예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사실이고요. 지금부터 2 차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분석하고 점수를 얘기를 하고 하면서 되려 또 선생님들을 좀 쪼이고 힘들게 하신 한 시간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1 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 가지고 하루 시험 보고 끝인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내 시간이 다 어디로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날 붙여줄지 떨어뜨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준비를 하는 거여 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잘 견뎌 오신 이미 승리자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박수를 너무 쳐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과정이 합격을 하시면 당연히 좋고요. 그쵸? 합격을 못하는, 뭐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얻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만큼 성장을 하셨고, 어떤 측면에선 더 준비된 그 정말 마음으로, 그래서 그 준비가 된 교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다른 전공보다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면허증도 국가 면허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보니 보건교사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선택해 봤어.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 다해 볼 거야.'라는 생각 가지고 하시고요. 이미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훌륭한 분들인데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왜 저는 이럴까요? 머리 나쁘면 어떻게 간호대에서 교직에서라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선생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게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래서 뭐 몇 개월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더 긴 기간을 준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의 나의 노력, 수고를 적어도 나는 인정해 주자고요. 저도 인정해 드릴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 제가 면접 특강을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일요일에 열긴 했지만 그냥 스터디라도 짜 두고 그다음에 스텝을 정해 놓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정해 놓은 상태에서 쪼끔 마음을 내려놓고 쉬시라고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최소한 3-4 일이라도 한 1 주일 정도는 쉬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동안에 마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도 드시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본인한테 어떤 조언이나 긍정적인 얘기해 줄 사람들 만나서 좋은 거 많이 충전해 가지고 2 차를 위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랑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제가 시험을 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막 이렇게 했던 얘기들에 상처를 받거나 또는 그걸 부담으로 느끼시는 선생님들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그랬다라고 하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셔서 시험까지 치르신 선생님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네. 선생님의 인생을 응원할게요. 네.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